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어가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하나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 결혼 생활은 꽤 평탄한 편이었습니다. 고아였던 저를 받아준 고마운 시댁 식구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저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던 다정한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뚝 떨어진 것처럼 세상에 그냥 태어나버린 저라는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했고 멋진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했고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게 노력했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의를 했을 때도 흔쾌히 허락을 했던 것 역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꽤나 잘해서 저는 늘 칭찬을 받곤 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습관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단 말이 너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 우리 집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뀐 건 아가 다 네 덕분이다. 고맙다. 그리고 남편과 2살 차이 나는 아가씨도 저를 굉장히 잘 따랐어요. 아가씨는 술만 마시면 제 손을 잡고 똑같은 말을 하곤 했죠. 언니, 나 진짜 언니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우리 오빠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결혼이라니까요. 저 나니 같은 오빠 사람 만들어준 게 바로 언니야. 진짜로. 나도 엄마 아빠도 언니한테 제일 고마워하는 거 알죠? 진짜 고마워요.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것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몇 년이나 폐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떠들리면서 의지 자체를 잃게 되었던 거죠. 이제 모든 게 끝이야. 난 일어날 수도 없어. 죽어야 모든 게 끝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게 예전의 남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되돌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매일 술만 마시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생활을 몇 년이나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은 위로만 할 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못했다고 해요. 당시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식당도 폐업 직전이었고 시어머니는 허리를 크게 다쳐서 거동하기도 힘든 상태였으니까 말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남편의 실패는 가족 전체를 깊은 상실감과 우울함에 빠뜨리기 충분했죠. 바로 그럴 때 저와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저 아는 사람으로 몇 번 만나다가 친구가 되었고 저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이를테면 개인 회생과 같은 절차였죠. 제가 개인 회생에 대해서 알아와 말하자 남편은 얼굴까지 붉히며 얘기했습니다. 실은 나도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알아보긴 했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어요. 그렇지. 그래도 얼마 하지 않는 돈이고 얼른 신청하는 게 좋아.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지긋지긋한데 내가 그 돈도 없어. 이전에 벌었던 돈은 빚으로 모두 빠져나갔고 아버지도 저 상태인데 폐업하고 난 뒤에 보증금 남은 걸로는 어머님 수술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나 혼자라도 살아보겠다고 그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남편의 상황은 그 당시에 정말 최악이었죠. 초반에는 술을 사 먹고 담배도 피우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것조차 할 여력이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집에 쌀이 떨어져서 아버님 식당에서 남은 음식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 친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결심을 했던 건 가난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망망대해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조각배를 타고 있는 그 기분을 알았죠. 아마도 가난이 진짜 무서운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굶주림, 서러움,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난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사람을 주저앉혀버린다는 거였죠. 팔다리가 멀쩡하게 있어도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묶어버리는 게 가난이었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치사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게 가난이었습니다. 어쨌든 제 도움으로 신용불량자였던 남편은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다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아버님의 식당도 위기를 같이 넘길 수가 있었죠. 최대한 폐업하지 않고 버티는 걸 선택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년 후에 안정권에 들었을 땐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하자고 했고 우린 연인이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예뻐했습니다. 저를 평생의 은인이라고 했고 제가 고아이든 외계인이든 상관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 길은 무척이나 평탄했네요. 비록 완전히 가난에서 벗어난 상태는 아니었고 평범함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아마 제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친부모에게도 버림받았던 저를 가족이라고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행복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중소기업, 남편은 택배 일을 하면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시댁에 금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운 것도 없었고 그만큼 제게 더 잘해주셨죠. 기억나는 일 중 하나는 시집간 뒤 첫 집안 행사였던 제사였어요. 그날 하필이면 회사가 늦게 끝나서 서둘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음식 준비를 아가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버님이 끝내놓은 상태였죠. 저는 죄송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네가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다. 시댁 행사에 며느리 부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으면서 다시 사과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치우는 거라도 할게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걱정 마라. 그리고 치우긴 뭘 치워. 아가, 넌 내일 또 일 가야 되는데 괜히 피곤해. 아유, 이놈의 제사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와 남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시어머니가 계속 제사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자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 엄마, 그래도 제사를 왜 없애? 그건 아니지. 제사에서 뭐하게? 조상 덕 좀 보려고? 없는 형편에 힘들게 번 돈으로 이렇게 매해 차례드렸는데도 이 정도면 안 하는 게 맞지. 거기다가 내 귀한 며느리 고생하는 것보다는 쥐꼬리만큼 받는 조상도 안 받는 게 100번 나아. 며느리들만 때려잡는 행사? 아유, 진즉에 없애는 게 좋았어. 이 시간에 차라리 외식이라도 하고 얘 보양식이라도 먹이는 게 맞지. 이게 뭐니? 그때 전 단순한 투정 섞인 농담 정도로 여겼어요. 가끔 집에서 제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걸 모르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사가 없어졌어요. 1년에 총 4번 있는데 그걸 합동 제사로 바뀐 뒤에 절에 맡겨버린 거였죠. 그것 외에도 아주 많은 것들을 오로지 제 편의를 위해서 바꾸셨습니다. 김장을 할 때도 저를 제외하고 남편과 아가씨만 시킨다든가, 생일에도 본인들 생일 음식을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도 제 생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득 만들어주셨어요. 거기에 평생 케이크라는 걸 사온 적이 없다는 아버님도 저를 위해서 난생 처음 사보셨다고 하셨을 정도로 제게는 유독 잘해주셨죠. 그때 전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에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제가 아이를 임신해 합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썩 좋아하지 않는 남편과는 달리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 안달났던 것도 저였죠. 출산을 했을 때도 시부모님은 아이를 보는 것보다 제가 우선이었습니다. 달려오다가 끈이 떨어져 나간 슬리퍼를 한쪽 손에 쥐고 발을 동동거리던 시어머니, 울면서 병원으로 뛰어들어온 아가씨, 식당에서 음식을 하다 말고 달려온 시아버지 모두 제 남편보다 더 빨리 왔죠. 그런 분들이었기에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고 제 삶의 온전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출산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일을 나가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하셨습니다. 꼭 나가야겠어? 출산휴가 이런 게 있잖아. 몸 상한다. 응? 그냥 집에 있어.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을 벌 테니까. 제가 괜찮다고 하니 시아버지도 곁에서 거들었죠. 이 사람 말이 틀린 게 없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 어쩌려 그래. 아가, 이제 우리 식당도 잘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응? 저는 그 말들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에 아가씨는 우는 저를 안아주고 시어머니도 눈물을 훔쳤죠. 저는 그날 울면서 고맙다는 말을 수십 번도 넘게 했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모든 게 완벽했네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 깨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식당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면서부터였죠. 식당이 초대박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 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규모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손님이 많은 것부터 시작했고 그 후에는 가게를 확장했어요. 허리가 안 좋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택배 일을 그만두고 같이 손을 거들었지만 그런데도 손님을 받기 힘들어질 정도가 되니 요리사와 종업원을 따로 두고 그 옆 가게까지 넓혔죠. 그러다가 체인점 제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버님이 저에게 묻더군요. 내가 괜히 욕심을 내는 건 아닌가 모르겠구나. 내 주제에 체인점이라니. 그리고 내가 레시피를 어떻게 알아.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건데. 이걸 가르치라니가 갑갑해. 니 어쩌면 좋겠니? 눈대중으로 하던 걸 수치화만 시키면 되는걸요. 제가 문서 작업하는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님 요리는 정말 최고잖아요. 제가 엄지를 치켜들자 시아버지는 부끄러워하면서 말씀하셨죠. 고맙다. 내 식당이 지금까지 온 것도 다 네 덕이야. 내가 왜 식당을 열었는지 아니? 요리에 소질이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다.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걸 하겠어.
무작정 여기저기 식당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기술을 가지고 덜컥 식당을 열게 된 건 망하더라도 먹을 거니까 굶진 않겠다. 이런 생각에 식당을 열었어. 안 팔리면 내 가족들이 먹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신의 식당이 굶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을 하는 시아버지의 쓸쓸한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식당 부엌에만 있었던 분이었기에 새로운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하셨죠. 하지만 제가 그 곁에서 많이 도와드렸고 결국 첫 체인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진 큰 변화는 없었는데 2년 사이에 그 체인점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순식간에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였죠. 단순히 식당의 기념이 아니라 대표가 된 거였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요리가 아니라 체인점 관리와 교육이 전담이 되었죠. 정말 모든 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만 했던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자동차도 새로 생겼으며 더는 머리 아프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초반에는 모두가 적응을 하지 못했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혜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매번 뭔가 결제하면 제 통장에 잔액을 보거든요. 근데 앞자리가 바뀌질 않으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언니는 안 그래요?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 역시도 비슷한 말을 했죠. 나도 그랬어. 제일 이상한 건 내가 이제 금액을 먼저 보지 않는다는 거지. 이래서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 건가? 가격표도 안 보고 옷을 샀다니까. 실제로 돈은 마치 찍어내는 것처럼 들어왔습니다. 체인점을 열고 대표로 들어가서도 아버님은 한동안 본점 관리는 무조건 하셨는데 그때 들어오는 현금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아오곤 하셨죠. 우린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그걸 세어서 노란 고무줄로 묶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인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돈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네요. 아마 영원히 부자가 되었다는 것에 적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가족들은 몇 달이 지나자 놀랄 정도로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변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택배 일을 때려치웠고 고급 승용차를 사서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런 남편을 만류했고요. 택배 일이 힘든 건 알지만 계속 그렇게 노는 건 좀 그렇잖아. 거의 1년 가까이 쉬었으니까 이제 다른 일이라도 좀 구해보는 건 어때? 이제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애도 생각해야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제까지 우리가 한 게 있잖아. 내가 택배일 시작해서 생활비 지원 안 했으면 아버지 저 가게가 저렇게 잘 됐을까? 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질구질하게 일하다가 허리라도 다치면 어쩔 거야. 그리고 노후 준비할 게 뭐가 있어? 이 집만 해도 가격이 얼마야. 당신도 이참에 그냥 일 그만두고 쉬어. 뭐? 이 일을 쉬라고? 오, 다른 여자들처럼 좀 꾸미고 운동 좀 하고 피부 관리 이런 것도 좀 해. 그게 꼴이고게 뭐야. 고생한 거 티나고 싶어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옷은 또 그게 뭐냐고. 아직도 구질구질하게 그러고 다니는 거 우리 집 욕먹이는 거야. 처음에는 단순히 속이 상해서 그런 줄 알았죠. 충분히 여유를 부려도 되는데 여전히 동동거리면서 산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변한 거였습니다.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와 아가씨 역시도 달라졌으니까요. 일단 시어머니는 제사를 부활시켰습니다. 일을 끝내고 부랴부랴 음식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돈 그거 몇 푼 더 버는 걸로 피곤한 거 유세더니 손이 왜 이렇게 굼떠? 음식들 다 타겠다. 그거 백화점에서 사온 제품들이야. 시장통의 쓰레기 같은 채소랑은 결이 다르다고. 거기 그 육전이 얼만 줄 알고 그렇게 해? 타면 어쩌려고. 네, 조심해서 할게요. 근데 너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이야? 네? 그게 무슨... 푼돈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만 우리 집안 가풍이 있는데 언제까지 네 시간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니? 제사나 김장이나. 앞으로 우리도 다른 집 못지않게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고 아예 전업을 하든가 제사 있을 때는 아예 일을 쉬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더는 네 편이 못 봐주니까. 알았니?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자 아가씨가 끼어들어 말했죠. 엄마, 언니가 뭘 알겠어. 애초에 가풍이 뭔지 이해도 못할 텐데.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하다니까. 그리고 언니, 그 소파가 얼만 줄 알고 지금 그 앞에서 음식을 해요. 기름 다 튀겠네. 답답해. 남편은 매번 제 외모를 가지고 지적을 했고 아가씨와 시어머니는 제가 가난한 티를 못 벗어난다고 핀잔을 주셨죠. 이제 집에 돈이 많은데 제가 공삼을 떨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보려고 했었어요. 옷도 큰맘 먹고 사봤고 화장품도 발라보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욱더 구박을 받았네요. 모두 제가 번 돈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허세가 심하고 사치를 부린다고 그러더군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제가 견뎠던 건 원래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그 기다림에 대한 보답은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더없이 다정했던 저의 남편의 불륜이었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누군가가 말해준 것도 현장에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난스럽게 저를 타인들과 비교하고 늙었다는 둥 살이 처졌다, 머릿결이 빗자루 같다는 말로 상처를 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별 반응이 없자 본인이 혼자 답답해서 제게 말한 거였습니다. 진짜 너 바보야? 빡대가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좀 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매번 늦게 들어오고 술까지 마시고 너 손끝 하나 안 건드리는 거 보면 의심이라도 해야지. 너라는 여자는 긴장감도 없어. 내가 예전에 그 찌질이 택배하던 놈 같아? 저는 당황해서 눈을 껌뻑이며 물었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침부터. 내가 뭐 불편하게 했어?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설마 내가 이제 돈 좀 있는 자식이라서 일부러 모른 척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모르는 척 하는 건데? 나 다른 여자 있어. 당신 남편 바람 피운다는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순간적으로 장난인 줄 알고 살짝 웃었다가 그 표정에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는 건 아니지. 아들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여보.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내가 그렇게 눈치를 주고 구박을 했는데도 지금 애 핑계라도 되겠다는 거야? 웃긴다. 만약 우리 아버지 사업 성공하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이혼했을 거면서. 이게 바로 태도 변화라는 거야.
난 더는 당신처럼 소름 끼치는 여자랑은 못 살아. 우리 집도 수준이 있는데. 지금 수준이라고 했어? 정말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당당해? 알아. 나 당신 은인이지. 아마 앞으로도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그거 알아? 나도 결혼 생활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었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내 동생까지도 네 눈치 보면서 살았어. 아냐고. 조금만 불편해도 먼저 들어가서 쉬라고 하고 잘 지내고 있던 제사도 없애고 김장도 하지 않았지. 오로지 당신이 해서 아기도 기꺼이 돌봤고 어떤 음식이든 다 맛있다, 최고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 왜? 우리 모두가 당신이 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근데 솔직히 그거 심이 턱턱 막힌다고. 우린 매번 돈에 허덕이는데 당신은 괜찮다, 잘할 수 있다. 매번 긍정적인 당신한테 그런 응원이나 듣고 도움받았던 내 과거를 싹 다 청산하고 싶을 정도야. 당신 그 말들 다 핑계야. 어쩜 이 상황에서도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바람이야. 당신은 바람에 핀 거라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날 구박하고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주길 기다린 주제 뭐. 정말 뻔뻔하다. 그럼 어쩌라고. 미안하다고 빌면 용서해 줄 텐데 이렇게 뻔뻔하지 않으면 평생 당신이랑 같이 살라고? 우리 가족들 당신만 없으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그 생활들 다시 기억에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당신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지. 여전히 구질구질한 회사에 출퇴근하고 매일 먹던 식상한 반찬들 만들어 올리는 당신 때문에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씻기지가 않아. 차라리 솔직하게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지 그랬니? 이게 더 구질구질해. 그래, 그러지. 걔 너보다 어리고 너무 예뻐. 부모님도 사업하시고 곱게 키운 막내딸이기도 하고. 당신이랑은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서 차마 말을 못했어. 자,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이제 그럼 이혼해 줄래? 저는 당연히 이혼을 택했어요.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애초에 있는 돈은 모두 빼돌린 상태로 제게 말을 하기도 했고 딱히 벌이가 없어서 위자료도 적게 측정이 되었죠. 시댁에서 유일하게 화를 낸 건 시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아가씨는 이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느낀 배신감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이 떨릴 정도입니다. 만약에 딸이 없었다면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자인 저는 약했지만 엄마인 저는 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더 편해지는 순간도 찾아왔어요.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했던 구박이나 멸시에서 벗어나니 정신적으로 그 안정을 찾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제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시아버지와는 오랜 친구 사이이자 사업을 확장하면서 동업을 하게 된 사람이기도 했어요. 저는 몇 번 본 게 전부였지만 그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위암 말기라는 소식이었죠. 그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발을 간신히 제어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인실이었는데 안에는 아버님 동업자이자 친구분만 서 계시더군요. 수척해진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시아버님이 웃으시는데 눈물이 터져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는 시아버진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죠. 퍼아, 나 인생 헛살진 않았지. 나한테 이런 며느리가 있다고. 그러자 그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하시더군요. 그래, 그러니까 얼른 기운 차려. 이런 좋은 며느리 자랑하려면 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연령 치료도 한다고 해, 응? 그건 싫어. 딱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맞아. 내가 정했어. 애초에 저를 부른 이유도 수술을 받게 했으면 하는 아버님 친구분의 판단이었다고 했죠. 길어야 3개월을 살 수 있다는 말에 수술이고 항암이고 모든 걸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연명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저 요양병원에서 남은 생을 정리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시아버지에게는 제 설득도 통하진 않았어요. 울어도 보고 빌어도 봤지만 아버님은 확고했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아버님이 그런 선택을 한 것에는 변해버린 가족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도 해외여행 계획을 짜고 있던 아들과 새며느리, 재산 상속을 먼저 하라는 아내와 딸. 시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아버님은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 우리 가족한테 유일하게 없는 게 돈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아니더구나. 돈이라는 건 꼭 술 같았어. 술을 먹고 실수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하지. 이게 다 술 때문이라고. 하지만 술은 그냥 술이야. 단지 그 술을 마신 사람의 본성을 알게 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 돈도 그렇더구나. 돈으로 인해서 난 그저 내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렇게 사이가 좋던 딸과 아들도 돈 때문에 싸웠고, 이 착하고 마르던 내 아내도 괴팍하게 만들었지. 거기에 제일 끔찍한 건 널 내쫓아 타는 거다. 정말 너한테는 특히나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아가. 삶의 의지 자체를 포기해버린 시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평소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먹는다거나 바람을 쐬러 잠깐씩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뒤에는 점점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는데도 저를 보면 늘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어요. 문제는 가족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였죠. 저 아니면 동업하시는 친구분, 그리고 친구분의 아내분이 종종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가 결국 절대로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묻더군요. 누군데 이 야밤에 전화를 해? 제가 저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위급한 상태라는 것도 알려줬죠. 그랬더니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해외여행 중이야. 그걸 알면 시차에 맞게 전화를 했어야지.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아버지를 돌봐? 혹시 나한테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미련은 털 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임종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거야? 당신 아버지잖아. 인간이 어쩜 그래. 돈에 미쳐서. 우리가 간다고 해서 나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가족만 돈에 미친 거 아니거든? 아버지가 그래. 우리가 돈에 미쳤다고.
우리보다 아버지가 더 많이 졌어.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남의 가정사를 당신이 제대로 알기나 알아. 우리가 왜 아버지를 두고 왔는데? 뭐? 아버지는 자기 돈이라고 펑펑 쓰고 다녔어.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고 카드도 막아버리고. 우리도 오죽했으면 그럴까? 우리 어머니도 이혼하려고 하다가 아버지 암 걸린 것 때문에 그나마 참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이 버신 돈이잖아. 그걸 가지고 더 썼다 덜 썼다면서 싸웠다는 거야. 정말 부모님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나한테도 권리는 있어. 넌 모르잖아.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죽어. 죽음이란 게 그런 거야. 너 진짜 미쳤구나.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이씨, 짜증나게 잔소리하지 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쩌겠어? 이왕 거기는 거 네가 임종 지키고 장례 치러. 돈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그럼 나 졸려서 전화 끊는다. 제가 욕을 퍼부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끊더니 그 뒤에는 아예 전화기 자체를 꺼놨더군요. 시어머니와 아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은 포기했죠. 솔직히 시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정신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물조차 거부하셨으며 정신을 차릴 때마다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모두가 잠든 새벽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장례는 저 홀로 치렀습니다. 웃긴 건 장례가 끝날 때까지도 가족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런데 발인이 끝나고 한 멀끔한 남자와 아버님과 동갑하셨던 아저씨가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서리봉투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저는 생전 대표님이 유언장 공증을 했던 변호사입니다. 자꾸 하신 대표님께서 전 며느리이자 손녀 앞으로 이걸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저씨 눈치를 봤는데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받아. 아주 작은 아파트야. 오래된 아파트. 혹시나 가족들이 재산 분할에 반발할까봐 그렇게 많은 걸 남기지 못했어. 소송 들어오는 것도 막으려고 명의는 손녀딸 이름으로 해놨고. 네. 죽은 내 친구가 자네한테는 고마워할 거야. 장례도 참석 안 할 줄은 몰랐는데 이 많은 재산이 사회에 환원되겠군. 그게 무슨 뜻이죠? 자산의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어. 아마 그걸로 나눠 가져야 할 거야. 회사는 내가 이어받게 될 거고. 그러니 집, 차까지도 대부분 넘어갈 거야. 원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한테는 집을 넘기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올 줄은 몰랐네. 그 이후에는 정말 시끄러웠다는 소문을 들었죠. 차는 물론이고 집까지 모두 기부 의사를 밝혔고 남은 돈으로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표 자리라도 받겠다고 회사까지 쳐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나중에는 결국 남편은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나눠 가졌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랜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대출받아 쓴 돈들이 고스란히 엄청난 이자와 함께 돌아왔고 유산을 받을 줄 알고 썼던 현금 서비스까지 감당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혼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마지막에 찾은 건 바로 저였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말했습니다. 당신까지나 외면하지 마. 지금 어머니랑 내 동생도 갈 곳 없어서 떠돌아다닌다고. 어?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 낡은 아파트. 거기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어? 나 진짜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저는 웃으면서 이전에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줬어요. 죽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은 어차피 다 죽어. 그땐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 그놈을 보니까 속이 아주 후련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제가 유산으로 받은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옮겨야 했기 때문이죠. 유산으로 받은 집에 살면 되지 않을까 했지만 저희 모녀가 살기에는 직장과 거리도 너무 떨어져 있었고 정말로 낡고 오래된 곳이긴 했습니다. 문 앞에는 각종 던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휘날리고 있었네요. 이게 팔리긴 할까 하는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정밀하게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기계는 물론이고 가벽까지 세워져 있어 흡사 작은 박물관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각종 그림과 도자기들이 꽉 차 있었죠. 그걸 보자 이전에 남편이 전화로 떠들었던 말이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돈을 펑펑 쓴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모두 이것들을 제게 주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차렸죠. 그 자리에서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가식으로라도 자식들이나 어머님이 아버님 곁을 지켜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모든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네요. 그 후 2년째 저는 홀로 제 딸과 함께 시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 같은 거 지내지 말라고 하실 분이라는 걸 잘 알지만 제게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가족이 되어주셨기에 저 역시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생전에 아버님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차려놓는 정도라 정말이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친인척도 없는 거나 다름없는 저희 두 모녀에게는 유일한 집안 행사라서 즐겁기도 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저와 제 딸은 아마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는 동동거리며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유산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을 실제로 봤기에 저는 여전히 이전처럼 일을 하고 아낄 수 있는 건 적당히 아끼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아버님, 하늘에서는 평안하신가요? 참 그립습니다.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저는 아버님의 진짜 딸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가장의 무게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던 시댁 식구들. 하늘에서 시아버지가 참 원통해 하실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밖에 나가 있는 내 남편, 내 마누라, 혹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장이라는 자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하루 잠깐 시간 내어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